1974년 8월 15일 서울 국립극장. 광복절 기념식이 한창이었다. 태극기가 무대를 가득 채우고 수천 명의 시민들이 자리를 메웠다. 대한민국 대통령 박정희가 연단에 섰다. 마이크 앞에서 그는 평소처럼 단호하고 냉정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경호원들이 주변을 둘러섰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된 것처럼 보였다. 그때였다. 객석 아래쪽에서 한 남자가 일어났다. 문세광. 제1교포 출신의 청년.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순식간에 총성이 울렸다. 경호원들이 몸을 날렸다. 박정희는 연단 아래로 몸을 숨겼다. 혼란이 극에 달했다. 총성이 다시 울렸다. 그리고 무대 위에서 한 여성이 쓰러졌다. 유경수. 대한민국 퍼스트레이디, 대통령의 아내.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이 진심으로 사랑했던 단 한 명의 여성. 총알은 박정희를 향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머리를 관통했다. 그녀는 그날 저녁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끝내 숨을 거두었다. 향년 49세. 그날 밤 대한민국은 울었다. 서울 거리 곳곳에서 시민들이 눈물을 흘렸다. 국영방송은 밤새 특보를 내보냈다. 아이들도 울었다. 노인들도 울었다. 농촌의 아낙네들도 라디오 앞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닦았다. 독재자의 아내를 위해 이 나라 전체가 울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녀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였는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만약 그 총알이 빗나갔다면, 만약 유경수가 그날 살아남았다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박정희는 다른 사람이 되었을까? 유신 독재는 그렇게까지 잔인해졌을까? 1970년대의 암흑은 조금이라도 밝아졌을까? 이 질문들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다. 역사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씨름해온 진지한 물음이다. 그리고 그 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먼저 유경수라는 여성이 실제로 어떤 존재였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녀는 단순한 퍼스트레이디가 아니었다. 그녀는 박정희라는 거칠고 냉혹한 남자의 유일한 인간적 연결고리였다. 그녀는 그의 분노를 가라앉혔고 그의 결정을 조율했으며 그가 괴물이 되어가는 속도를 늦추고 있었다. 적어도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많았다. 그녀가 죽은 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라. 박정희는 더 이상 그 전의 박정희가 아니었다. 중앙정보부는 더욱 잔인해졌다. 긴급조치는 더욱 가혹해졌다. 민주주의의 숨통은 완전히 조여들었다. 우연의 일치일까?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당신은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될 것이다. 1974년 8월 15일에 죽은 것은 단지 한 여성이 아니었다. 그날 대한민국의 또 다른 가능성도 함께 죽었다. 유경수를 이해하려면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부터 알아야 한다. 1925년 충청북도 옥천. 가난하지도 특별히 화려하지도 않은 집안에서 그녀는 태어났다. 아버지 육종관은 지역의 유지였지만 당시 조선은 일제강점기의 그늘 아래 있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알려졌다. 요란하지 않았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조용함 안에는 단단한 무언가가 있었다. 그녀가 박정희를 처음 만난 것은 1950년대 초였다. 당시 박정희는 군인이었고 이미 한 번의 결혼에 실패한 과거가 있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는 좋은 신랑감이 아니었다. 군인, 이혼남, 게다가 좌익 활동 전력으로 한때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인물. 그러나 유경수는 그를 선택했다. 왜였을까? 주변 사람들은 말한다. 그녀는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를 보았다고. 거칠고 투박한 껍데기 안에 있는 어떤 가능성을. 물론 그것이 옳은 판단이었는지는
역사가 증명한다. 슬프게도. 1961년 5.16 군사정변. 박정희는 권력을 잡았다. 하루아침에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의 아내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변하지 않았다. 청와대에 들어간 뒤에도 그녀는 여전히 조용하고 따뜻했다. 화려한 드레스보다 단정한 한복을 즐겨 입었다. 외교 행사에서 외국 정상의 부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도 허세를 부리지 않았다. 국민들은 그런 그녀를 좋아했다. 아니, 사랑했다. 그녀의 공개 일정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있다. 그녀는 주로 병원을 찾았다. 고아원을 찾았다. 상위군인 병동을 찾았다.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농촌마을을 찾았다. 카메라가 없어도 갔다. 기자들이 따라오지 않아도 갔다. 그것이 퍼포먼스가 아니었다는 것을 당시 그녀를 만났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증언한다. 한 간호사의 증언이 있다. 1968년 유경수가 서울의 한 소아병동을 방문했을 때의 이야기다. 공식 일정이 끝나고 수행원들이 다음 장소로 이동을 재촉했다. 그런데 그녀는 발걸음을 멈췄다. 병실 구석에서 혼자 울고 있는 아이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수행원들을 먼저 보내고 그 아이 곁에 30분을 더 앉아 있었다.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고. 이런 이야기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그것이 국민들이 그녀를 어머니라고 부른 이유였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녀의 공적 이미지가 아니다. 청와대 내부에서 그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다. 그리고 이 부분이야말로 역사가 제대로 조명하지 못한 영역이다. 측근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하나의 그림이 그려진다. 유경수는 박정희의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 조용하게, 드러나지 않게, 하지만 분명하게. 1971년 대선 당시 야당 후보 김대중이 예상보다 훨씬 선전했다. 박정희는 분노했다. 주변에서는 더욱 강력한 탄압을 건의했다. 그때 유경수가 말했다고 전해진다. 사람을 적으로 돌리지 마세요.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죠. 박정희가 그 말을 얼마나 들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 직후 예상되었던 대대적인 야권 탄압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것이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그녀의 영향력이었을까? 우리는 알 수 없다. 청와대의 내밀한 대화는 기록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녀가 죽은 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면 그 대화들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역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녀가 없어진 세상에서 박정희는 더 이상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사람을 적으로 돌리지 마세요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졌다. 그 공백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다음 장에서 본격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1972년 10월 박정희는 유신을 선포했다. 유신. 그자 그대로는 새롭게 유지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의미한 것은 하나였다. 박정희의 영구 집권. 헌법이 바뀌었다. 대통령 직선제가 사라졌다. 국회의석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다. 긴급조치 권한이 생겼다. 대통령이 원하면 언제든 헌법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 대한민국은 사실상 1인 독재국가가 되었다. 학생들이 거리로 나왔다. 지식인들이 반발했다. 종교계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긴급조치가 발동되었다. 유신헌법을 비판하는 것만으로도 구속되었다. 민청학년 사건에서는 학생 운동가들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 고문이 일상화되었다. 중앙정보부의 지하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두가 알았지만 아무도 말할 수 없었다. 이것이 1974년 이전의 대한민국이었다. 이미 어두웠다. 하지만 유경수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어둠에도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었다고 역사가들은 말한다. 장준하, 독립운동가이자 박정희 정권의 가장 강력한 비판자 중 한 명. 1975년 그는 경기도 포천의 한 산에서 의문사했다. 공식 발표는 등산 중 실족사.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의 두개골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골절 흔적이 있었다. 수십 년 뒤 재조사에서도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장준하가 죽은 것은 유경수가 죽고 약 1년 뒤였다. 김대중. 1973년 일본 도쿄에서 납치되어 서울로 끌려왔다. 죽음 직전까지 몰렸다가 국제적 압력으로 가까스로 살아남았다. 그러나 1976년 그는 또다시 구속되었다. 명동 성당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는 선언문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이 모든 일들이 유경수가 죽은 이후에 집중적으로 일어났다. 물론 반론이 있다. 유신 체제 자체는 그녀가 살아있을 때 만들어진 것이다. 박정희의 독재 성향은 1974년 이전에도 분명히 존재했다. 유경수 한 명이 그 모든 것을 막고 있었다는 주장은 과장일 수 있다. 그러나 과장과 사실 사이에는 분명히 무언가가 있다. 전직 청와대 비서관의 증언이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 각하께서 경묘하실 때 유교사가 곁에 계시면 달랐습니다. 직접 말리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시는 것만으로도. 각하가 가장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할 때 어딘가에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이다. 그녀는 정책을 만들지 않았다. 법을 만들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존재 자체가 박정희라는 사람에게 무언가 인간적인 제동장치로 작동하고 있었다. 그 장치가 1974년 8월 15일에 사라졌다. 그리고 5년 뒤 박정희는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에 쓰러졌다. 김재규는 법정에서 말했다. 유신의 심장부를 제거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민주주의를 위해 방아쇠를 당겼다고 주장했다.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역사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렀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좁혀야 한다. 만약 유경수가 살아있었다면 1975년 이후의 박정희는 달라졌을까? 긴급조치 9호는 발동되었을까? 장준하는 살아남았을까? 김배중은 다시 감옥에 가지 않았을까? 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그녀와 박정희의 관계가 실제로 어떤 것이었는지를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 공식 기록이 아닌 그 관계의 진짜 본질을. 다음 장에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한다. 박정희는 밤마다 술을 마셨다. 이것은 비밀이 아니다. 측근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청와대 안가, 즉 대통령 전용 별장에서 그는 저녁이면 위스키 잔을 손에 들었다. 때로는 혼자, 때로는 측근들과 함께. 노래를 불렀다. 기타를 쳤다. 그리고 아무도 감히 반박할 수 없는 말들을 쏟아냈다. 권력자의 음주는 위험하다. 특히 그 권력자가 긴급조치 발동권을 손에 쥐고 있을 때는. 전직 경호실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박정희가 술에 취해 격루한 상태에서 내린 지시들이 있었다. 그 지시들이 그대로 실행되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갔을 것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했을 것이다. 하지만 일부는 실행되지 않았다. 아침이 되면 명령이 취소되었다. 왜였을까? 그 증언은 이렇게 이어진다. 유교사께서 각하 곁에 계시던 시절,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아침에 각하는 달랐습니다. 이것이 유경수의 역할이었다. 공식 직함도 없었다. 회의록에 이름이 올라가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박정희가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 즉 통제되지 않는 분노와 공포가 극단적인 결정으로 이어지려는 바로 그 순간에 곁에 있었다. 박정희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비서실장 김정념은 훗날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다. 대통령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유교사와 대화를 나누셨는지 여부가 그 결정의 성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나는 생각한다.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그 의미는 분명하다.
그렇다면 그녀는 어떻게 그를 움직였을까? 직접적인 설득? 논리적인 반박? 아니었다. 그런 방식으로 박정희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반박을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유경수의 방법은 달랐다. 그녀는 이야기를 했다. 오늘 병원에서 만난 아이 이야기, 농촌에서 올라온 편지 이야기, 시장에서 만난 할머니 이야기. 추상적인 정치 논리가 아니라 구체적인 한 사람의 얼굴을 박정희 앞에 가져다 놓았다. 그것이 그녀의 방식이었다. 인간은 통계에 움직이지 않는다. 숫자에 감동받지 않는다. 하지만 한 사람의 이야기에는 무너진다. 유경수는 그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1972년 유신 선포 직전, 측근들 사이에서는 유경수가 박정희에게 강하게 반대했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직접적인 반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각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따르게 만드셔야 합니다. 두려움으로는 오래 못 갑니다. 박정희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 유신은 선포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유신 이후에도 그녀는 정치범 가족들의 청원서를 직접 받았다. 일부를 박정희에게 전달했다. 그 결과로 석방된 사람들이 있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역사는 극적인 영웅을 기억한다. 거리에서 최루탄을 맞으며 싸운 학생들. 법정에서 당당하게 진술한 제야 인사들. 그들은 기록되고 기념된다. 하지만 어떤 영웅은 기록되지 않는다. 남편이 잠들기 전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건네는 여성. 그 이야기 하나가 다음날 아침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경우. 그런 영웅은 역사책에 나오지 않는다. 유경수가 바로 그런 영웅이었다. 그리고 1974년 8월 15일, 그 목소리가 영원히 사라졌다. 박정희의 측근 중 한 명은 이런 말을 남겼다. 유교사가 돌아가신 뒤 가깝게 솔직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우리들 중 누구도 그럴 수 없었습니다. 두려웠으니까요. 하지만 유교사는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권력자 곁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얼마나 희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박정희는 아마 그녀를 잃고 나서야 비로소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다. 문세광. 1974년 8월 15일. 총을 쏜 그 남자. 그는 제1교포 2세였다. 오사카 출신, 23세. 조총련, 즉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일본에서 경찰관의 권총을 훔쳐 한국에 입국했다. 그리고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방아쇠를 당겼다. 그는 박정희를 죽이려 했다. 실패했다. 대신 유경수를 죽였다. 재판은 신속했다.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았고 같은 해 12월 20일 처형되었다. 사건은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 다음부터다. 박정희 정권은 즉각 이 사건을 북한과 연결시켰다. 조총련을 통해 북한이 사주한 암살 시도라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양국 관계는 급격히 냉각되었다. 한국 내에서는 반공 분위기가 다시 한번 극도로 고조되었다. 그리고 바로 이 분위기 속에서 긴급조치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긴급조치 1호는 1974년 1월에 이미 발동되었다. 유신헌법 반대를 금지했다. 2호, 3호가 뒤따랐다. 하지만 가장 가혹한 것은 1975년 5월에 발동된 긴급조치 9호였다. 이것은 사실상 모든 형태의 정치적 표현을 범죄로 만들었다. 유신을 비판하는 것은 물론 긴급조치 자체를 비판하는 것도 불법이었다. 처벌은 최소 1년 징역이었다.
유경수가 죽은 지 9개월 뒤에 나온 조치였다. 당시 인권 변호사였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는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된 학생들을 변호했다. 법정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다. 판결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는 이렇게 회고했다. 1974년 이전에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래도 어딘가에 선이 있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어디선가 누군가가 너무 심하게 가지 않도록 잡아주고 있다는 막연한 느낌이었지만, 그런데 1975년부터는 그 느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끝이 없었어요. 그 누군가가 유경수였을까? 직접 증명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타이밍은 말을 한다. 더 깊이 들어가 보자. 중앙정보부 KCIA. 이 조직은 1960년대부터 이미 악명 높았다. 고문, 납치, 조작. 이 모든 것이 KCIA의 지하실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1974년 이후 그 정도가 한층 더 심해졌다는 증언들이 있다. KCIA 부장 이유락은 1973년 김대중 납치 사건으로 이미 물러난 상태였다. 그 뒤를 이은 신직수, 그리고 김재규. 이들이 이끄는 KCIA는 점점 더 거침없어졌다. 왜였을까? 한 가지 해석이 있다. 박정희가 슬픔과 고립 속에서 판단력을 잃어갔고 그 공백을 강경파들이 채웠다는 것이다. 유경수가 살아있었다면 그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대통령에게 직접 닿는 것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것은 단순히 한 여성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권력의 구조에 관한 이야기다. 최고 권력자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그 권력이 어떻게 행사되느냐를 결정한다. 그리고 1974년 이후 박정희 주변에는 그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문세광의 총알 하나가 바꾼 것은 단지 한 여성의 생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의 균형을 바꿨다. 그리고 그 균형이 무너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다. 역사에서 총알의 무게는 피해자의 몸무게로 측정되지 않는다. 그것이 이후에 만들어내는 공백의 무게로 측정된다. 유경수를 관통한 그 총알의 무게는 그 뒤 10년간 대한민국이 치른 대가만큼이나 무거웠다. 이제 가장 어려운 질문을 해야 할 시간이다. 만약 유경수가 살아있었다면 한국의 민주화는 더 빨리 왔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한 사람을 소환해야 한다. 김대중. 그는 박정희의 가장 강력한 정적이었다. 1971년 대선에서 박정희에 맞서 94만 표 차이로 졌다. 당시 선거가 공정했다면 그가 이겼을 것이라고 많은 역사가들은 본다. 1973년에는 도쿄에서 KCIA에 납치되어 현해탄에 수장될 뻔했다. 1976년에는 명동성당 민주화 선언으로 구속되었다. 1980년에는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았다. 김대중의 생애는 한국 현대사의 고통 그 자체였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1973년 납치 사건. 이것은 유경수가 살아있을 때 일어난 일이다. 즉, 유경수의 존재가 박정희의 모든 극단적 행동을 막지는 못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그녀의 영향력은 제한적이었을까? 아마도. 하지만 제한적이라는 것과 없다는 것은 다르다. 김대중 납치 사건 직후 국제사회의 압력이 거셌다. 미국이 개입했다. 일본이 강하게 항의했다. 결국 박정희는 김대중을 살려두었다. 이 결정에 유경수가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김대중은 살았다. 1974년 이후를 보자. 인혁당 재건이 사건. 1975년 4월 관련자 8명이 대법원 선고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되었다.
국제 엠네스티는 이것을 사법살인이라고 불렀다. 이 사건은 유경수 사후에 일어났다. 만약 그녀가 살아있었다면 이 사람들의 운명은 달라졌을까? 한 역사학자는 이렇게 분석했다. 유경수의 영향력은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수준은 아니었다. 하지만 개별 사안에서 극단적 결정을 완화하는 역할은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인혁땡 사건처럼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누군가가 잠깐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었다면 이것이 역사의 비극이다. 거창한 제부나 법이 아니라 한 사람의 목소리가 삶과 죽음을 가를 수 있다는 것. 이제 시선을 조금 다른 곳으로 돌려보자. 박근혜, 유경수의 딸. 1974년 어머니가 총에 맞아 죽던 날 그녀는 22살이었다. 어머니가 죽은 뒤 그녀는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대신했다. 아버지 곁을 지켰다. 그리고 훗날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결국 탄핵되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감옥에 갔다. 만약 유경수가 살아있었다면 박근혜의 삶은 달라졌을까? 22살의 어머니를 잃은 그 상처가 그녀의 성격을, 그녀의 정치를 어떻게 형성했는지를 생각해보면 이 질문도 결코 가볍지 않다. 한 정치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 중 하나는 극도의 폐쇄성이었다. 소수의 측근에게만 의존하고 외부의 의견을 차단하는 경향. 이것은 어린 나이에 겪은 극심한 상실과 무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어머니의 죽음이 딸의 정치를 만들었다. 딸의 정치가 다시 역사를 만들었다. 하나의 총알이 만들어낸 파문은 그렇게 수십 년에 걸쳐 퍼져나갔다. 우리는 지금 단순히 만약 그녀가 살았다면 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한 인간의 존재가 역사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깊고 넓게 퍼질 수 있는지를 보고 있다. 유경수의 부재는 박정희를 바꿨다. 박정희의 변화는 대한민국을 바꿨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모습을 만드는데 기여했다. 다음 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 만약 그녀가 살아있었다면 1979년은 어떻게 달랐을까? 박정희는 여전히 암살당했을까? 전두환은 등장했을까? 그리고 한국의 민주화는 몇 년이나 앞당겨졌을까? 숫자로 따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벌 고통받았을까? 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다. 1979년 10월 26일 밤, 서울 궁정동 안가. 박정희는 그날도 술을 마시고 있었다.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자리를 함께했다. 경호실장 차지철도 있었다. 그리고 2명의 여성이 있었다. 그중 한 명은 당시 유명 가수였다. 저녁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김재규와 차지철 사이에 긴장이 흘렀다. 차지철은 박정희 앞에서 김재규를 무시했다. 공개적으로 모욕했다. 박정희도 거들었다. 김재규는 굴욕감을 느꼈다. 그리고 김재규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갔다. 권총을 가지러. 그가 돌아왔을 때 그는 먼저 차지철을 쐈다. 그리고 박정희를 쐈다. 대한민국 제18년 장기 집권자는 그렇게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부하의 총에 쓰러졌다. 저녁 7시 41분. 이것이 공식 기록이다. 하지만 이 사건의 진짜 충격은 기록 너머에 있다. 김재규는 왜 그 순간 방아쇠를 당겼을까? 단순한 개인적 굴욕감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는 정말로 민주주의를 위해 행동했을까? 법정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유신의 심장부를 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믿지 않았다. 숭고한 동기를 포장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일부 역사가들은 다르게 본다.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다. 김재규는
유경수의 죽음에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증언이 있다. 당시 그는 KCIA의 고위직에 있었다. 1974년 8월 15일 문세광의 침입을 막지 못한 것은 KCIA와 경호체계의 실패였다. 김재규는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더 나아가 일부 증언은 이렇게 말한다. 김재규는 유경수를 개인적으로 존경했다. 그녀가 살아있을 때의 박정희와 그녀가 죽은 뒤의 박정희가 얼마나 다른지를 가장 가까이서 목격한 사람 중 하나가 바로 김재규였다. 즉, 유경수의 죽음이 박정희를 괴물로 만들었고 그 괴물을 결국 죽인 것이 김재규였다면 문세광의 총알과 김재규의 총알은 하나의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1974년의 총알이 1979년의 총알을 불렀다. 이것은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다. 역사의 구조를 읽는 방식이다. 한 여성의 죽음이 만들어낸 공백이 5년에 걸쳐 축적되어 결국 폭발했다는 것. 박정희는 1979년 10월 26일 밤 63세의 나이로 죽었다. 그의 시대는 그렇게 끝났다. 하지만 그의 죽음이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를 가져다 주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더 어두운 시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전두환이 오고 있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가장 충격적인 가정과 마주한다. 만약 유경수가 살아있었다면 박정희는 1979년에 암살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리고 만약 박정희가 살아있었다면 전두환은 권력을 잡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전두환이 없었다면 1980년 광주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한 여성의 생사가 수백 명의 생사와 연결되어 있다. 1980년 5월 18일 광주. 전두환의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광주에서 학생들이 거리로 나왔다. 공수부대가 투입되었다. 이후 열흘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지금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공식 사망자 수는 166명. 하지만 많은 연구자들은 실제 희생자가 훨씬 더 많았다고 본다. 행방불명자들, 기록되지 않은 죽음들, 그리고 살아남아서 평생 그 기억을 안고 살아야 했던 사람들. 광주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깊은 상처다. 그리고 이 상처는 1974년 8월 15일과 연결되어 있다. 논리의 사슬을 다시 따라가 보자. 유경수가 살아있었다면 화살표, 박정희가 그렇게 극단적인 독재자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화살표, 내부에서 저항이 극에 달하지 않았을 수 있다. 화살표, 김재규의 암살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다. 권력 공백이 생기지 않았다. 전두환의 12월 12일 쿠데타가 불가능했다. 광주가 없었을 수 있다. 물론 이것은 가정의 사슬이다. 역사에서 만약은 증명될 수 없다. 하지만 이 가정들 하나하나가 완전히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각각의 연결고리에는 역사적 맥락이 있다. 지금 살아있는 광주 생존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것은 묻기가 두려운 질문이다. 여기서 한 사람을 소환해야 한다. 윤상원. 1980년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이 전남도청의 마지막 진입을 시작했다. 도청 안에는 시민군이 남아있었다. 모두가 알았다. 이것이 끝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 하지만 일부는 남았다. 윤상원은 남았다. 그는 29세였다. 광주 출신, 평범한 청년이었다가 그 열흘 동안 시민군의 대변인이 되었다. 계엄군이 진입하기 직전 그는 마이크 앞에 섰다. 그는 말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죽더라도 역사는 우리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는 그날 새벽 죽었다.
윤상원이 죽던 그 도청 건물에서 불과 6년 전 유경수가 쓰러지던 그 기념식장까지의 거리는 불과 300km였다. 하지만 그 두 사건 사이의 역사적 거리는 훨씬 더 짧다. 한 여성의 죽음, 한 남성의 죽음, 그리고 그 사이에서 쓰러져간 수많은 이름들. 이제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더 꺼내야 한다. 당시 미국은 광주를 알고 있었다. CIA는 계엄 확대 전부터 전두환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다. 미국은 한국군의 번주 투입을 암묵적으로 승인했다는 것이 이후 기밀 해제된 문서들을 통해 밝혀졌다. 냉전의 논리였다. 한반도의 안정이 민주주의보다 중요했다. 전두환은 믿을 수 있는 반공주의자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만약 유경수가 살아있었고 박정희가 더 안정적인 통치를 이어갔다면 미국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아마도 전두환 같은 인물이 등장할 여지 자체가 없었을 것이다. 미국이 선택해야 할 상황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역사는 선택들의 연속이 아니다. 선택을 강요하는 상황들의 연속이다. 그리고 그 상황을 만든 것은 1974년 8월 15일에 총알 하나였다.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 앞에 섰다. 유경수가 살아있었다면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언제 왔을까? 실제 역사에서 대한민국은 1987년에 직선제 개헌을 쟁취했다. 6월 항쟁,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 노태우가 6.29 선언을 발표했다. 그리고 그해 12월,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했다. 1961년, 군사 쿠데타로부터 26년이 지난 뒤였다. 26년. 그 26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갔는가?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찢어졌는가? 그 숫자를 정확히 집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고통의 상당 부분이 1974년 이후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역사학자 서중석은 이렇게 분석한 바 있다. 박정희 체제는 1974년 이후 질적으로 변화했다. 억압의 강도가 높아졌을 뿐 아니라 그 성격이 발라졌다. 이전에는 억압에도 어느 정도 정치적 계산이 있었다. 무조건 짓밟는 것이 아니라 정도를 조절했다. 하지만 1974년 이후에는 그 조절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 그 조절 능력이 어디서 왔는가를 묻는다면 다시 유경수로 돌아가게 된다. 이제 한 인물을 깊이 들여다보자. 함석헌, CR 사상의 창시자, 퀘이커 교도, 한국의 간디라 불렸던 사람. 그는 박정희 정권 내내 저항했다. 잡혔다, 풀려났다, 또 저항했다, 또 잡혔다. 그 사이클이 반복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박정희에게 직접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이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독재를 멈추라고, 국민을 믿으라고. 그 편지들이 박정희에게 전달되었는지조차 불분명하다. 하지만 1970년대 초, 즉 유경수가 살아있던 시절, 함석헌은 구속되었다가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석방되는 경우가 있었다. 1974년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탄압이 더 지속적이 되었다. 이것은 우연일 수 있다. 하지만 그 패턴은 다른 인물들에게서도 반복된다. 문익헌 목사, 장일순, 리영희. 이들 모두 1974년 이전에도 탄압을 받았지만 이후에 그 강도가 현저히 심해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만약 유경수가 살아있었다면 이 사람들 중 일부는 더 일찍 석방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들의 사상이 더 넓게 퍼질 기회를 가졌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민주화의 씨앗이 더 일찍 뿌리를 내렸을지도 모른다. 가장 충격적인 가정을 말할 때가 됐다. 일부 역사가들은 이렇게 추정한다. 만약 유경수가 살아있었다면 박정희는 1980년대 초에 스스로 권력에서 물러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것은 근거 없는 상상이 아니다.
박정희는 말년에 극도의 피로감을 보였다는 증언이 있다. 암살되기 직전 그는 측근에게 이제 지쳤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 피로감을 함께 짊어져줄 사람이 있었다면, 그 피로감을 다음 단계로 전환시켜줄 사람이 있었다면, 그것이 유경수였다면, 박정희가 스스로 물러났다면 전두환은 없었다. 광주는 없었다. 그리고 민주화는 1987년이 아니라 어쩌면 1983년, 1984년에 왔을지도 모른다. 3년에서 4년의 차이.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덜 고통받았을까. 그 숫자를 우리는 절대 알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이 적지 않은 숫자라는 것은 분명하다. 역사에서 3년은 짧은 시간이다. 하지만 고문실 안에 있는 사람에게 3년은 영원이다. 광주의 도청 앞에서 총에 맞아 쓰러지는 사람에게 그 3년은 생과 사를 가르는 시간이다. 유경수를 관통한 총알 하나. 그것이 만들어낸 파문은 수십 년에 걸쳐 수십만 명의 삶에 닿았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파문은 완전히 멈추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 지역 갈등, 이념 대립, 이 모든 것의 뿌리를 따라가면 어딘가에서 반드시 1974년 8월 15일과 만나게 된다. 광복절, 해방의 날. 그러나 그날은 또 다른 무언가가 시작된 날이기도 했다. 그 무언가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를 다음 장, 마지막 장에서 결론 짓는다. 1979년 10월 26일 밤, 박정희가 쓰러졌을 때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내는 5년 전에 이미 죽었다. 딸은 청와대 다른 건물에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남자의 총이 맞아 술상 앞에서 쓰러졌다. 대한민국을 18년간 철권으로 통치했던 남자의 마지막은 그렇게 쓸쓸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그것이 그의 업보였다고.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그것이 유경수가 없는 세상의 필연적 귀결이었다고. 둘 다 틀리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이 긴 여정을 통해 하나의 진실에 도달했다. 역사는 거대한 구조와 이념과 계급의 충돌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 때로는 한 사람의 존재가, 한 사람의 목소리가, 한 사람의 온기가 역사의 방향을 바꾼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사라졌을 때 역사는 더 차갑고 더 잔인한 방향으로 꺾인다. 유경수는 권력자가 아니었다. 법을 만들지 않았다. 군대를 지휘하지 않았다.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다. 역사책은 그녀를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다. 하지만 그녀가 없어진 세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면 우리는 그녀가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역으로 읽을 수 있다. 그녀는 인간성을 지키고 있었다. 박정희라는 냉혹한 기계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인간적 회로. 그것이 유경수였다. 그 회로가 끊어지자 기계는 통제를 잃었다. 그리고 통제를 잃은 기계는 결국 스스로를 파괴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선거가 있다. 언론이 있다. 시민들이 광장에 나와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 그 모든 것이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다. 수십 년에 걸친 투쟁으로 쟁취한 것이다. 그 투쟁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반드시 1974년 8월 15일과 마주치게 된다. 그날 살아남았어야 할 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그 죽음이 만들어낸 공백 속에서 대한민국은 더 오랜 시간을 더 많은 피를 흘리며 걸어와야 했다. 유경수가 살아있었다면 한국의 역사는 달라졌을까? 그렇다. 달라졌을 것이다. 얼마나?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조금은 덜 아팠을 것이다. 조금은 덜 많은 사람들이 울었을 것이다. 조금은 더 일찍 이 나라가 지금의 모습에 도달했을 것이다. 역사에서 조금은 결코 작은 말이 아니다. 고통받는 사람에게 조금 덜은 전부일 수 있다.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우리는 매년 그날을 해방의 날로 기념한다. 하지만 그날은 동시에 또 다른 무언가가 끝난 날이기도 하다. 그녀를 기억하라. 역사책에 크게 실리지 않은 그 이름을. 화려한 권력을 갖지 않았지만 그 존재 자체로 역사를 붙들고 있었던 그 여성을. 유경수. 그녀가 살아있었다면 우리의 역사는 조금 달랐을 것이다. 그리고 그 조금을 위해 싸웠던 모든 사람들의 이름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역사는 총을 쏜 사람만 기억하지 않는다. 총에 맞고도 잊히지 않는 사람도 기억한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이야기해주세요. 그리고 이 역사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눠주세요.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는 한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